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페이지 마저 볼게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를 좀 몇 개 더 이어서 보고요. 14호에 보면 영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해, 그쵸. 저희가 영해, 영토, 영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서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과 각 체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영해라는 거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말합니다. 위에 나왔던 국제협약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해라는 개념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정들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말했던 겁니다.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합니다 라고 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혹시나 문제를 만들 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내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12해리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10해리 이렇게 하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호로 가보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요,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근데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내가 구매했던 물품의 원산지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물건에 대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 간의 수출의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렇죠.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호로 가보니까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법령을 볼 때 포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포괄은 말 그대로 이제 2개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괄한다 이런 말 썼을 때 이 포괄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옆에다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 그러니까 단위가 기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그냥 건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발급하는 게 맞거든요. 수출할 때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16호에 가봤더니 포괄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괄. 이게 건별이 아니라 이제 기간별로 발급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서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동종 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반복 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인정하는 협정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협정 중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말을 할 때는 거의 최대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초에 보통 이렇게 하겠죠. 25년이 됐기 때문에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선적되는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증명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볼게요.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요거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1항에서는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FTA 관세 특례법을 말하는 거죠. FTA 특례법이랑 관세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일반법이랑 특례법은 당연히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례법이 이름이 말 그대로 특례법이잖아요. 특례. 특별법, 특례법이라는 것은 일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렇죠. 당연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법은 특례법이니까요.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에 관련된 법률은 관세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것의 특례로 우선적으로 FTA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또 이거를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례가 되는 부분들을 좀 내용 규정을 하고, 여기 없는 것들은 관세법의 내용을 따른다, 준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별도의 얘기가 없다, 따로 말이 없다 하더라도 관세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세법이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FTA, 한중 FTA라고 했을 경우에 FTA 협정문을 말하는 겁니다. 협정문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협정이나 조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조약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조약. 쉽게 말을 하면 국가 간의 약속을 저희는 조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국가라고 했을 경우에도 행정부끼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가 전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이라 하는 것도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관세나 무역에만 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분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조약이라 하는 것이 가장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도 성격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정이에요. 협정, 협약 이런 말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약이 범위가 넓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뭔가 특정하게 됐을 때 저희는 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협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협정이라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국가 간의 약속. 그게 가장 먼저 나온 거죠. 한중 FTA라고 하게 됐을 때 한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협정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요걸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려고 봤더니 한국에서의 그런 관련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세부 절차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 절차를 규정한 대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FTA 특례법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협정이 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약속이고 자기 국내에서의 세부적인 절차들을 위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만 가지고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법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위임받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임. 이 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절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협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협정. 그 다음이 FTA 관세 특례법이고요. 맨 마지막이 관세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고 시험 나와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협정이랑 우리나라 국내 법이랑 서로 충돌이 발생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협정에 따라서 국내법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지금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인정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 협정관세의 적용. 앞서 제가 협정관세라는 것은 FTA와 같은 이 협정을 적용함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4조 협정관세이랑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 철폐 비율, 인하 비율, 수량 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저희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협정관세에 대한, 협정관세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정관세율 등이죠.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 써있는데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저번에 바로 첫 시간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보통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일부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옆에 보면 제 2조에 가운데 보면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에 보시면 별표로서 다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별표 뭐와 같다로 써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그러니까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표 내용이 있죠. 요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고, 그게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기 저희 법령을 보시면 가운데가 저희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수는 제가 정리해 놨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고만 떠올릴 수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협정관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그리고 그게 뭐 별표 몇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바꿔내는 거죠.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협정관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가운데 쭉 계속 나열돼 있잖아요. 쭉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구나. 세부적으로는 별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다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 8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8항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페루와의 협정입니다. 한페루 FTA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쭉 가보니까 밑에 단서가 있어요.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다만이란 말 표현 보이시죠? 다만, 페루와의 협정 뭐 쭉 보시면 쭉 뭐뭐에 따라서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거품으로서 별표 9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 8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요게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협정들마다 별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내용을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페루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본문에 보시면 별표 8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루와 관련해서는 별표 8이라고 하는, 여기 FTA 특례법 시행령 별표 8의 협정관세 율 등이 딱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를 봤더니 중고품이라 하는 것 중에 일부는 안 된다라고 또 제한되는 물건을 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페루는 중고품에 대해서 별도로 안 되는, 적용이 제한되는 물품들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별표 몇에 있다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페루와 관련해서는 중고품, 그러니까 중고품이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물품들 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하는 것들이 있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온 적도 없고요.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면 이제 제 3조가 나와요. 3조. 가운데에 좀 나오죠.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의 적용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TRQ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TRQ. 항상 기사 같은 거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관세법에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치 할당관세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있었거든요. 저희 국제협력 관세 내용 중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만큼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저희 WTO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WTO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장벽을 좀 허물자. 그게 관세 장벽이든 뭐 무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든 장벽을 허물어서 보다 원활하게 거래를 합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WTO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기구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장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완화해주고 세금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 등을 낮춰줘야 보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보다 우리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고 차별하지 말고 뭐 내국민 대우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반발하게 된 거죠. 근데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게 뭐냐면 1차 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농림, 축산물이 되는 거죠.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 국가들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외국산 물품이 수입이 되면 자국 산업이 망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한미 FTA
뭐 시위하러 간 적이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잡혀가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미 FTA 그 반대했던 취지가 그거였어요. 농민들 다 죽는다. FTA 개방하면 농민 다 죽는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생 따라갔다가 끌려갔거든요.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미 FTA 우리가 체결했다면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엄청난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농민들이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던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개방을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이거는 그 1차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각 국가들마다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 좀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게 된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형태로 갔던 겁니다. 그래야 보호가 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개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케이를 한 거죠. 좋다. 그러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된 건데 근데 거기서 또 예외가 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수량은 조금 허용이 되지 않겠니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장 접근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국가들마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 밑으로 그 기준 이하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기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하게 한다는 것은 세금을 높게 부과한다는 거겠죠. 이게 그거랑 관련된 거라 보시면 돼요.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잖아요. 협정 관세라는 것은 FTA가 적용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차등을 둔다는 거죠. 수량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그러니까 그죠?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최소한의 수량이라 하는 것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이 수량에 따라서 협정 관세가 다르잖아요. 세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요거 때문에 항상 정부하고 저희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들 뭐 저기 어민들 포함해서 여기 있는 그 집단하고 항상 트러블이 있습니다. 트러블. 요거 때문에. 이 수량을 가지고 얼만큼, 그러니까 수량이라든지 세율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있는 거죠. 예, 시장 접근 물량이라 하는 것을 얼만큼 할 거냐라는 거 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올해도 아마 그렇게 다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매년 초에 매년 공표를 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항상 싸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TIQ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기사 여러 개 나오거든요. 요거랑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1항 법제 4조 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수량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라 한다. 예, 여기 보니까 가로 뺄게요. 가로 빼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어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게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법상의 국제협력 관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할당 관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요거랑 대입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이 시장접근 물량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몇 톤, 몇천 톤 이렇게 되겠죠. 이 기준보다도 적게 수입하는 것이 있을 때는 관세 예를 들면 얘를 어떻게 할까? 한 8% 정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임의로 8%인데 이 물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100%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농산물은 세율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이렇게 가는 게 컸을 때 이게 기본값인데 이 시장접근 물량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 게 보면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되도록 양어된 물품이 있는 경우라 써 있잖아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산물 중에서도 이 시장접근 물량 이하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는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입자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이 시장적급 물량 이하로 물건을 내가 수입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세관장에게 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게요 라고 했을 때 세관에서는 시장적급 물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시장적급 물량은 관리 주체가 누구냐면요. 요거는 소관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관부처. 이 소관부처가 뭐냐면 물품을 소관하는 부처입니다. 식품류면 어디가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는 겁니다. 세관하고는 무관해요. 아시겠나요? 그 물품에 따라서 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수량을 딱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고 세관에다가 뭘 주는 거냐면 추천서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추천서 또는 확인서라는 걸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납세모자인데 제가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적급 물량 이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서류 가져오세요 라는 겁니다. 서류.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추천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추천서. 이 시장적급 물량 이내로 들어오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확인하고 추천해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관에다가는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관세법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셔도 국제협력관세도 그 말 나오는 거 있고요. 할당관세에서도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 있거든요. 원래는 안 됐던 것인데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1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제출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조건이 있죠. 다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수입신고, 내국물품에 대한 개념을 그냥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외국 물품은 세관의 통제를 받는 물건이고 내국 물품은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내가 어떤 돈을 주고 뭔가를 사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국 물품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국 물품이 되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그걸 쓰든 판매를 하든 버리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다 세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 물품은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물건입니다. 벗어난 물건이죠. 외국 물품은 세관의 통제를 받는 물건이고 내국 물품은 통제를 벗어난 물건이거든요. 추천서 제출이라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 전이라는 거는 외국 물품 상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리가 되고 나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국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이 봤을 때는 이거를 이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인정 안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입장인 것인데 다만 이렇게 말하죠. 보세구역에서만,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보세구역도 세관이 통제하는 장소거든요.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예외적으로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15일까지는 제출을 인정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되시나요? 그게 여기 나왔던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쭉 가보시면은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란 말 써 있잖아요. 주무부 장관, 주요 부처의 장관입니다. 주무, 그렇죠?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업무. 사무를 처리하는 장관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데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기관에게 위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것이 협회들이 많거든요. 무슨 협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정되잖아요.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단서에 보시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 후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요건데 밑에 가보면 2항에 요걸 제가 가볼게요. 관세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의 수량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 수량이 이른 날에는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량 있죠, 이 수량.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접근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시장접근 물량이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거냐면, 배정 방법이 원칙이 뭐냐면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 공매를 해요, 공매. 그래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매를 합니다. 공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이거 있죠.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요거를 팔아요. 공매를 합니다. 공매.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공매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공매가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 중에 한 가지가 선착순의 방법입니다. 선착순. 선착순이 원칙이 아니거든요. 예외예요, 예외. 공매로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매 절차 없이 수입 신고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권한을 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천서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항에 나와 있는 것이 예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말하는 거는 공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공매 방식. 공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항에 가서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착순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입신고 먼저 하는 놈이 임자입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냥 빨리 수입신고 할 때 그 관련 기관에다 추천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형태로 갑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항, 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을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 수량, 배정 수량 및 남은 적용 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의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만 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를 하는 주체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관세 법령, 그러니까 관세에 관련된 법령을 보시면은 고시란 말이 보면은 보통 기재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상 봤을 때도 관세청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다라는 것은 보통 특정 물품을 정할 때 고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저희 분할납부를 하는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감면 대상 이런 거 정할 때만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모두는 관세청 고시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청장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셨을 때 고시란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관세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세관장은 고시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세관장은 고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세관장은 민원인 상대하는 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요. 관세청은 민원인들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지침을 내리고 해석을 해주고 이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항, 주무부 장관은 기재부령을 정하는 뭐 쭉 써 있는데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시행규칙 제3조에 가면 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것까지는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생선류, 넙치류, 뭐 홍합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로 가볼게요. 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익숙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죠.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어떤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율이 얼마가 적용된다 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세율이 경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뭐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관세라고 하는 것을 관세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협정 관세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하고 경합하는 게 있었을 때 뭐가 우선되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1항을 볼게요. 협정 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 나옵니다. 5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순위 뭔지 알고 계시죠? 덤핑 방지 관세 뭐 쭉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협정 관세가 이 관세법에 따른 세율하고 같거나 오히려 협정 관세가 높은 경우라면 관세법의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 나오네요. 협정 관세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정 관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 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 8%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협정관세는 세율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0%로 가는 것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냥 임의로 둘 다 8%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입을 하는 자는 어차피 FTA 적용해봤자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다 세율이 8%이기 때문에 적용에 실익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FTA를 적용하든 하지 않든 관세율이 동일하다면, 똑같다면, 둘 다 8%라고 한다면은 굳이 FTA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FTA 세율을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죠. 어차피 세율이 같은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실무를 할 때는 항상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HS 코드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딱 뭔가 명확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맞나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긴가민가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았을 때는 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코드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 코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을 때는 둘 간에 FTA 적용하고 안 하고의 세율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보통은 FTA 적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HS 그 코드가 바뀌게 됨에 따라 가지고 높은 쪽으로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FTA를 보통은 적용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익은 없긴 해요. 코드가 정확하고 세율이 정확하게 분류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은 굳이 FTA 적용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 그게 만약에 명확하다면은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신청하는 거는 수익자 마음이거든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FTA 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쓴 거고요. 다음 2항에 가볼게요. 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51조 뭐 쭉 나와 있는데 요거의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요게 뭔지 아시죠? 관세법에 따른 1순위로 적용되는 세율들입니다.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의 목적이 뭐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의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다만 관세법상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거죠.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입이 억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1순위보다 높은 1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고자 하는 물품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건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부과되는 물건인데 이 경우에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율을 0%로 해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왔잖아요. 이거 보이잖아요. 그쵸? 1순위가 적용되는 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면서요. FTA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1순위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FTA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쓴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조로 가볼게요. 협정관세 적용 요건입니다.
협정관세는 다음과 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호 해당 수입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들은 관세율의 변동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양호를 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물건이기 때문에 FTA가 체결됐다 하더라도 개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협정관세 양호 대상 이렇게 그러니까 양호 품목 이렇게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그 의미인 겁니다. 1호에 보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양호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FTA에 따라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FTA가 체결돼도 양호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양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제약 상대국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물품 자체가 원산지가 제약 상대국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호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하여 8조 또는 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기는 1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로 잡아도 거의 1년밖에 안 돼요. 내가 물건을 수입하고 나서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기회가 없어집니다. 권리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신청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으시죠? 일단 양호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산지가 상대국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7조 원산지 결정 기준. 자 볼게요. 자, 1항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여기 표현에 보시면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FTA, 그러니까 협정이라고 하는 것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이 국내법에 있는 내용보다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란 말이 뭐냐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거, 협정마다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고요. 1호에 나와 있는 것이 완전 생산 기준이죠. 완전 생산 기준. 하나의 국가에서만 생산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2호 나와 있는 거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생산에 투입된 그런 원재료, 그러니까 재료가 있을 거죠. 어떤 재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완성된 물품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정도를 수행한 게 있었다면은 그걸 했던 국가, 마지막에 했던 국가를 원산지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실질적 변형 기준입니다. 여기 볼게요. 과목 보면은 이게 바로 세 번 변경 기준이죠. 세 번 변경 기준. HS 코드가 변경되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공한 걸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이 세율 번호, 세 번 번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이 뭐냐면은 HS 코드에 따라서 저희가 세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율을 결정하는 번호라고 해서 세 번이라 부릅니다. 세 번. 세 번 변경 기준. HS 코드가 변경되는 것을 가지고 원산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쭉 보시면은 일정 단위 이상이란 말 보이시죠? 역시나 이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단위 이상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은 최종적으로 라는 말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품이 아니라 중간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 단계에 있는 물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국가에서 어떤 생산을 한 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중간 제품을 만든 게 있었고 반제품, 걔를 가지고 B라는 국가에서 또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그 A국, B국 중에서 마지막에 했던 나라를 가지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가 B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는 B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옥에 나와 있는 거는 부가가치 기준이고요. 부가가치. 그다음에 다목에 나와 있는 거는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호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밖에 기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타. 사실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실질적 변형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나머지도 요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2항.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네요. 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바로 직접 운송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의 취지를 알고 계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최약 당사국 간에만 직접적으로 운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중 FTA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가 수출국 한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물건이 운송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약 당사국 간에만 물품이 운송되어야 한다. 이게 왜 들어간 거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물건이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을 갔다가 일본에서 중국에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물건이 일본에서 왔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간에 다른 나라에서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실제가 안 그럴 수도 있다만 원산지가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관세법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일시 양육 또는 환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로 표시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관 파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한국에서 물건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산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찍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왔네? 원산지 한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 제3국이라 하는 이 일본이라 하는 제3국에서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배제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직접 운송이 된 것이 아니라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경유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고 말을 썼습니다. 지리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 될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되겠죠. 이유 같은 경우는 해상을 만약에 내가 해상 운송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삼면이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나라 갔다 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유를 지리적인 이유라고 말을 쓰는 것이고 운송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리적인 걸 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를 저희는 운송상의 이유라고 씁니다.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 제3국, 비원산지국이라 하는 것들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것이 있다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요거 다 인정 안 해주게 되면 FTA 활용도가 확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요런 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예외로 들어가는 거죠. 예외로. 요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것이 전시까지 포함되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단서를 가볼게요.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한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를 말하는 것인데, 제3국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특별한 어떤 뭐 가공을 한 게 없었다, 생산한 게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보실게요. 그 다음에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에 나왔던 2항은 우리나라 입장인 거였거든요. FTA 관세 특례법에서는 인정할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정이 보고 나서 이렇게 하셨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뭔데? 그래서 3항에 보시면은 그 말 쓴 거예요. 이 국내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정이 다르게 정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협정에서 직접 운송 요건 등에 관해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협정의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4항에 보니까요.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네요. 이런 보기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끝에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란 말 보이시죠? 이런 거를 보기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일부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들만 체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해서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별표에 규정하고 있어요. 별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